안녕하세요. 수고쌤입니다. 오늘은요, 다재다능하셔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 모셔보았는데요. 직접 소개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초등교사 송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재다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나왔지? 그렇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활동, 어떤 관심들이 있으신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문학하고 문학. 그림도 하는 네. 예술활동에 관심이 많은 초등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글쓰기 활동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문학 작품도 많이 쓰고 네, 일러스트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많이 그렸고. 네. 글쓰기도요? 네, 글쓰기도 좋아했습니다. 와. 근데 저는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네. 어떻게 일러스트를 스스로 혼자서 하시나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포토샵인가요? 포토샵도 하고 주로 작업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많이 하고요. 네. 제가 그 일러스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저희 아이가 1학년 입학할 때 제가 아이를 위해서 좀 1학년 학교 생활을 그림책으로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는 독립출판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제 아이만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제 아이 친구들 부모님들도 이 책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때는 출판사 계약 없이 저 혼자 이제 텀블벅으로 독립출판 펀딩을 해서 그게 펀딩이 잘 돼서 독립출판으로 그림책을 냈었고요. 그 그림책의 그림도 제가 다 그렸고 글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 그림체를 좋아해 주신 출판사와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번에 일러스트 작업 함께 하자고 하셔서 일러스트 작업이 된 그 인력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책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첫 번째 책은 그림책이 아니고 네. 그냥 비평 에세이였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경력자셔가지고 네. 질문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를 지금 순서대로 못할까봐 일단 삼키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 교육 철학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교대 다닐 때 배웠던 실존주의가 새로 등장해서 그 선생님만의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정의를 요거 하시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인간 존재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실존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을. 그런데 교육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 교육 철학이 또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그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이 저하고 되게 잘 맞았는데, 그 실존주의 교육 철학은 먼저 전인적인 성장, 이건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비약적인 성장, 또 진솔한 교육, 인격적인 만남, 대화를 통한 교육, 이런 교육 방법이 저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선생님의 생각이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림책이라든지 문학이랑 이런 것랑도 좀 맥이 통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일단은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인간적으로 정서와 이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감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급 운영을 할 때는 특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체육을 꼭 일주일에 3번은 꼭 나간다. 반드시 나간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떤 걸 접하느냐에 따라서 네. 갑자기 성장한다라는 계단식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런 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아이들 4학년이라면 4학년, 6학년이라면 6학년 나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올해 나와 뭘 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솔한 교육, 인격적인 만남, 대화를 통한 교육을 표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아이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단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진솔하게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조금 잘 활용이 같이 될 수 있는 게 문학이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학책에 어떤 조금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우려가 되는 부적절할 것 같은. 네, 부적절할 것 같은 네.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책을 보여줘도 되냐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하시면 사실 저는 문학 작품으로 그런 걸 접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네. 혹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의 어떤 장면이나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질문하셨던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거 보여줘도 될까요? 하는 거 혹시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장면이라도 그 장면은 이렇게 약간 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네.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뭐 충분히 우려하실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책 자체가 아주 성인을 위한 책은 아니었고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게 세계문학 같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굳이 표현을 약간 성적 묘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한테는 구체적인 또 팁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나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아이가 네. 부모님께 네.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저희 아이가 아들인데 네. 3학년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또 어린 만큼 더 천진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솔직히 저는 제 기본 철학이 진솔한 교육이기 네네.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것은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성과 관련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하는 어떤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와 어려서부터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그런 장면을 그 문학작품에서 보고 질문을 했다면 오히려 그거는 더 긍정적이고 질문해 준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막 네. 계속 생각하고 막 거기에 골똘하게 막 빠지다가 그쵸. 왜곡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모님도 이런 팁을 줄 수는 있지만 본인도 이제 그 팁을 받고 아이한테 진솔하게 얘기할 때 이게 막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자세, 그쵸.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중요한데 사실 제가 부모님들을 뵀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결국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안 하긴 하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의 스타일이고 그쵸. 부모님의 성향이고 또 그런 부모님의 성향과 함께 그 아이가 자라는 그 아이만의 그 성장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다른 저서들 한번 쭉 검색을 해보면 네. 주로 그 말씀 주셨던 동화책 이외에도 사실은 네. 학교 현장의 이렇게 교직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2030 이제 교사들 네. 그런 관련한 칼럼이 되게 많이 있던데요. 네. 이쪽에 또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 첫 책은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라는 교육 비평 에세이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쉬게 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제 쉴 새 없이 교대 나와서 교사 바로 하고 그렇게 달려오다가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원 없이 책을 읽고 원 없이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또 마침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어린이집을 가게 돼서 제가 또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는데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많고 그 경제적으로 IMF를 거치는 그런 그렇죠.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안정적인 교사를 많이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우리 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 네. 왜냐면 저는 대입 준비? 네, 대입 준비도 사실은 교대를 생각을 안 하고 네, 마지막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교대에 가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의 그 교사가 된 그 과정에서는 조금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교사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내가 밀레니얼 세대의 교사로서 또 교직에 원래 큰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온 사람으로서 교직에 대해서 느끼는 것,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좀 내가 연구해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원고를 다 써서 투고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출판사하고 바로 계약이 돼서 책이 나온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의 교사 33 먹은 이 교사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한다? 이게 조금 신선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 출판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그 신문사나 다른 매거진 같은 데서 조금 젊은 교사의 시각에서 교육을 분석하는 그런 칼럼을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네,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은 작년에 이제 나왔던 다시 일어서는 네. 교실과도 약간 시즌 1? 맞아요. 앤 시즌 2? 왜 그 송기령 작가님이 시대예보를 해마다 발간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두 번째 그 책도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것도 교육 비평 에세이인데 네. 두 번째 책도 첫 번째 책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주셔서 쓰게 된 거고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답을 구해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랑 첫 책을 같이 작업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교실은 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들 네. 우리나라 교육계의 그 110명을 인터뷰를 해서 조금 더 첫 책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담아서 쓴 교육 비평 에세이입니다. 야, 근데 말씀하셨던 그 표본 수집하는 과정부터 시간 소요나 막 상당한 에너지가 쓰였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해보고 나서 에필로그에 아마 책이 있겠지만 네. 110명을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를 많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은주클립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장학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장학사가 되셔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많으시고. 우와.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교육부는 제가 그렇게 인력이 네트워크가 많지 않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들, 장학사님들이 또 네네. 연결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꼭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운도 그쵸. 운도 어찌 보면 네, 운도 좋고 또 신기하게 이게 유튜브의 힘인데 제가 지금은 제 채널을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전국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다행히도 서울 수도권 쪽 관계자분만이 아니고 또 전국적인 그런 인터뷰를 조금 하게 돼서 조금 더 균형이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시간이나 조율이나 이런 게 많이 들기는 했지만 사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많이 관점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을 했다고 느낍니다. 전후의 관점 변화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 책을 처음 이제 기획하자는 제안을 받고 목차를 쓸 때만 해도 저는 교사로서의 관점에 좀 많이 이게 매몰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서희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불만도 여전히 많았고 내가 첫 책이 나온 이후에 4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내가 뭘 했나 그런 자괴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목차를 쓸 때만 해도 그런 관점에서 쓴 목차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면 교사 입장에서는 항상 교육청 왜 이러지? 장학사님들 왜 이러시지? 막 이런 생각만 했다면 맞아요. 공감됐어요. 근데 막상 장학사님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과로사 안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거를 제가 조금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사라는 것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교사의 관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처음에 제가 계획을 했던 그런 목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관점이 담기게 됐다. 그런 뭐랄까 시야의 확장?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큰 차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인터뷰가 사실 110명이면은 뭔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특별히 좀 인상에 남았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제가 인상 깊은 인터뷰에는 모두 다 인상이 깊었지만 책에 못 실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나가도 되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은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서 책에 실지 못한 이유는 그분께서 교육부 관계자셨는데 교육부에서 교사 출신 장학사로서 사실은 받은 상처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책에 실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이 인터뷰를 다 하시고 이 책에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왜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그런 거를 조금 나누고 싶으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그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쓸 수는 없지만 그분이 주신 어떤 통찰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율이 너무나 적어서 진짜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통찰 이런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감사히 그 통찰을 제 책에도 쓸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셨었는지까지는 쓰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진짜 잔인한 경험은 글로 쓸 수가 없구나. 이걸 꺼내시는 분도 힘들었을 텐데 이게 글로 남는 것이 더 힘드시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좀.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더 힘든 게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다른 질문으로 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써주셔서 이제 에세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게가 점점 좋은데. 확 바꿔서 이제 책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자기 브랜딩이라든지 혹은 작가로서의 또 다른 뭐 제2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이제 N잡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답답함이라든지 어떤 돌파구로서 글쓰기, 책쓰기를 네.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듣고 싶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 갈증이 풀렸는지 아마 네. 누군가는 네. 비슷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있을 것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일단은 글쓰기는 진짜로 치유 효과가 있는데 이게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교육비평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내가 연구해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치유가 인지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가가 되려면 습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습작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읽힐 수는 없지만 내가 연습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 1년 정도는 매달 한 달에 한 편씩 쓰더라도 1년 정도는 뭔가 내 안에 해소되지 않았던 욕구 불만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드라마 치료 같은 거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문학 작품이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욕구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를 형상화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카탈시스도 느끼게 되고 해소도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습작기의 작품은 남은 그만큼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너무 딥한 개인적인.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습작기를 1, 2년 또는 몇 년을 거치고 진짜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글쓰기는 장르별로 특성이 다를 뿐이지 다 자기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답답하다 이러면 일단 써라. 왜 답답한지를 일단 그쵸. 써봐라. 써라. 그쵸. 그거 정말 효과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하나씩 남겨. 근데 굳이 유목하도. 그런 말씀 왜에 대해서 답을 쓰지 않아도 그냥 뭘 쓰던지 간에 다 자기가 좀 드러나고 네. 네. 뭔가 해소되고 이런 것들이 네.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그 전 세계의 그 예술가를 위한 약간 성경 같은 책이 있어요. 이게 그 예술적인 영감을 키우는 워크북인데요. 거기에 모닝 페이지라는 다이어리 쓰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사실 아침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종이에 내가 지금 떠오르는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냥 지금에 듣는 소리, 상념들. 네, 상념, 그냥 단어, 네. 들리는 소리, 보이는 환경, 그냥 쓰기만 해도 이게 다 뭐랄까 다 배출이 되면서 하나의 그 생각의 파이프를 청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명상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명상같이.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매일 해요. 와. 그런데 그거를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에 그 어떤 영감이라던가 차이가 엄청 커요. 네. 고급 어휘를 쓰셔가지고 그렇지. 네. 저는 그게 계속 뭐 해요? 또 배설 비워내 날짜도 맞습니다. 비워내야지 또 새로운 것도 차고 하니까.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네. 네, 맞아요.